민주당 전당대회는 결론은 뭐 이변이 전혀 없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연임 문제 또는 뭐 종부세 또 금투세 문제, 제3자 추천 특검 방식 이 문제는 뭐 제가 볼 때는 얘기를 나눌 수 있는 문제긴 하지만 결론에는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뭐 중요한 쟁점도 아니고 다만 이제 종부세 금투세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는 부분은 좀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이유가 이건 뭐 일종의 뉴 이재명 집권 플랜 가운데 나온 거라고 봐야 돼요. 지난번 대선 때 이제 0.7% 포인트 표 차로 이제 패배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결정적인 패인의 이유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또 그리고 부동산 세제. 그래서 이제 지금 중도층, 또 중간층, 중산층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 근본적인 좀 검토, 그리고 또 금투세 유예 이 카드를 뽑은 것 같고요. 지금 그러니까 아까 우리 여기 윤주신 대표가 그 여론조사로 모든 거 다 하느냐라면서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는데 이재명 대표 감옥에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라는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감옥에 가야 된다라는 여론이 더 많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 감옥에 가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여론조사하면 누가 더 높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평론가면 이런 식으로 극단적인 평론은 굉장히 위험하고 물론 여론 만능주의도 우리가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론을 민주주의 사회에서 완전히 무시한다면 그거는 독재자죠. 민주국가의 지도자 대통령이 아니죠. 그리고 여론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결국은 대통령 탄핵도 여론에 따라 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하늘이 도쪽 나도 콘크리트 35% 지지가 안 무너진다라고 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뭐 8%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결국 탄핵된 거예요. 이걸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양상을 쭉 보면 어떻게 됐냐면은 결국은 234명의 국회에서 의원들이 찬성을 해가지고 결국 탄핵 소찬이 가결된 거예요. 그러면은 234명이 정확하게 민심하고 똑같은 거예요. 당시에 탄핵해야 된다는 여론이 78%였어요. 그러면 이걸 뭐로 의미하느냐? 결국 민심이 탄핵을 주도했고 그 결과 당시에 보수당에서도 무려 60명 정도가 62표가 찬성표를 던진 거예요. 그리고 이게 탄핵 소찬이 가결된다고 해서 탄핵 되는 건 아니에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도 국회에서 탄핵 소찬이 가결됐지만 결국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서 이게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8대 0으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 만장일치로 탄핵을 했느냐 찬성을 했느냐라는 것도 결국은 국민 여론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배관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고 국민 여론을 완전 무시하고 일방적인 국정 운영을 하면 결국 그것이 탄핵으로 가는 지름길이다라는 얘기를 좀 강조하고 싶어요. 네. 저는 지금 이 발언이야말로 너무 위험한 발언인데요. 국민 여론에 의해서 대통령을 탄핵시켰다라고 생각하는 건 정말로 위험한 발언이에요. 이건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임을 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 여론으로 재판 판결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대한민국은 법리에 의해서 헌법에 준해서 탄핵이냐 아니냐를 결정해야 되는 거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탄핵 소추까지는 맞는 말이에요. 탄핵 소추까지는 예를 들어서 그거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헌재 판결은 이건 절대 여론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말씀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 헌법은요. 대통령이든 고위공직자에 대한 탄핵 사유를 명확하게 적정하고 있어요. 헌법 질서를 흔들 정도로 아주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탄핵 소추를 했었을 때 남발했을 때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저희들이 얼마나 그러고 나서 공격당했습니까? 이거 기각당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런 상황뿐만이 아니라 또 국정 공백을 긴 시간 발생시킨다라는 점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탄핵 관련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여야의 이제 당대표 선거 관련 토론을 좀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제 오늘 발언 중에 또 하나 관심을 끌었던 게요. 김두관 후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민주당에는 김부겸, 김경수, 김동연, 임종석, 이탄희, 박용진 등등 정말 쟁쟁한 대선 후보군이 있다. 내가 당대표가 되면 민주당의 히든크가 돼서 이 모든 후보를 이 후보를 포함해서 공정하게 한번 관리를 해보겠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쟁적 주제 아닙니까?
글쎄 뭐 보시는 거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예.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김두관 후보가 얘기하는 거는 소위 감독론, 선수론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독을 할 테니 이재명 대표는 가장 중요한, 가장 확실한 선수 아니냐. 그러니까 선수의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 지금 이게 이제 김두관 후보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당내에 사실은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이후에 2년 동안 가장 높은 지지를 받는 대권 후보 맞습니다. 그러나 대권 후보가 혼자서 있는 게 아니라 당내에도 다른 후보군들도 여전히 존재할 수 있으니 네. 그런 경합들을 통해서 더 좋은 선수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란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윤진 대표는 예. 사실은 지금 금투세, 종부세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가 이제 뉴 이재명 네. 집권 전략이라고 우리 배정호 부위원님 말씀을 하셨는데 네. 상당히 공감을 얻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네. 특히 금투세 관련된 부분은 네. 과거에 이제 금투세 만들었을 때 사모펀드 세력에게 굉장히 이익을 주는 법안이라는 반론도 많았어요. 네. 예.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선거를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서 중도층을 확실히 표집하기 위해서 이런 전략을 쓰는 거는 유효할 수 있지만 지금은 너무 이르게 던졌고 이 안에서 오히려 이 부자 감세 논란을 이재명 대표가 정면 돌파할 수 있을까라는 데는 저는 좀 약간 의구심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일극 체제를 할지라도 민주당 내부에서의 어떤 부자 감세 문제라든지 복지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투철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은 그 신념에 그게 되게 두터워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반발과 실망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좀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저는 이재명 대표가 종부세랑 금투세에 대해서는 이렇게 뭔가 유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정작 양곡법이라든지 1인당 25만 원 지원이라든지 예. 아니면 노란봉투법이라든지 뭐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요. 혹시 훨씬 더 극단적인 작용화된 법안은 또 고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종부세는 오히려 국민의힘에서 종부세는 좀 필요할 수도 있는데라는 얘기를 네, 해요. 네, 오히려 네. 지금은 네. 너무 집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이게 과연 진정성이 있는 확장성인가? 저는 그게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정략적으로 던진 의제죠. 다만 이것이 저는 민주당 내부에서도 상당한 반발을 가져올 거라고 봅니다. 자, 댓글에 금투세는 폐지해야 합니다. 그건 이재명이 잘하는 겁니다. 이런 거 주셨고요. 신노들이 용납 안 할 겁니다. 노무현의 종부세를 감히 건드리다니. 이런 의견 있고요. 자, 김두관이 제3자 추천 특검 찬성하면서 전선을 흔들고 있구만. 이런 의견도 있고요. 김두관 후보 적극 지지합니다. 끝까지 흔들지 말고 선전하세요.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다른 부분들은 시간이 없으니까 종부세와 금투세 정도만 이야기하면요. 진정성은 없지만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산수적인 접근이지만 표를 더 확장하겠다 정도로 하는 산수적 확장인 것 같아요. 정말 진정성 없는 이야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당 전당대회보단 나은 것 같다. 예,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이게 사실 종부세, 금투세 같은 이슈는 우리들이 먼저 좀 던져줬어야 되는 이슈인데 이게 진정성 없는 민주당에 뺏긴 것만으로도 우리가 이거 마이너스 1점이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슈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이번 이 전당대회를 통해서 좀 이렇게 우호적인 평들을 많이 끌어낼 수 있는데 너무 전쟁으로 치닫고 있다. 네. 그래서 좀 우리 당 자, 반성하자.